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풍년과 복을 비는 날이죠. 가득 찬 달, 여러모로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가득 찬 달은 사실 빛이 만들어낸 모양이고요. 원래 달은 둥굽니다. 우리 경제, 금음달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잘 견디고 버티면 둥근 달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구제역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가 초기 진화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혹시 계란대처럼 우유값 오르면 어쩌나, 고기값 벌써 많이 올랐나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죠? 정확히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정부의 대출 규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제 DSR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빚 갚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대출이 조금 까다로워진 거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DSR 비율을 웬만하면 100% 다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관련 문제점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경제의 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로 뛰고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경제의 소리. 오늘은 슬슬 오르는 기름값 이야기 주유소 풍경에서 담아왔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10일 금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경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가 걱정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3천만 마리가 넘는 조류를 묻었고 지금 또다시 재발한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제역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요. 가축시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소, 돼지고기 가격도 조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도매 유통상인들 사이에서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정확히 이 현실과 또 상황을 판단하고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축산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상황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AI 때 이 계란 사태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언론이나 시민들이 소, 돼지고기 가격 오르지 않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쇠고기 도매 가격은 1월 30일 설 연휴가 끝나고 2월부터 17,000원 수준이었는데요. 2월 9일 어제는 16,500원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도 2월 8일에 4,800원으로 조금 올랐긴 하지만 2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4,2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때는 좀 즉각적인 이 물량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유통상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급이 이제 가축 시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좀 수급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좀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려할 만한 일인가요? 예.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래서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급등은 없다. 네. 예. AI나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통 발병 초기에는 1, 2개월 정도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네. 가격의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또 발병 이후 살처분이 이제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면 그때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가격의 변동도 그때그때의 요인이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폭등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오히려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소고기 같은 경우를 봤더니요. 한 50% 이상 지금 호주산, 미국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좀 영향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산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또 우유 같은 가공품은 또 괜찮나? 젖소가 많이 감염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서요. 어떻습니까? 예, 과거 2010년, 11년 구제역 때는 발생 농장하고 또 500m 이내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가지고요. 네. 굉장히 많은 소, 돼지가 살처분 됐었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전체 사육주수의 30%인 한 330만 두가 살처분되면서 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2011년 이후에는 그때 이제 비백신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예, 또 14년부터는 발생 개체에 대해서만 선택적 살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살처분 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쇠고기, 돼지고기, 뭐 우유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는 살처분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살처분이 중요한 거군요. 과거에는 예, 뭐 예.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이 살처분되는 두수가 많았는데 지금 예, 예. 그때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수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 예. 보시는군요. 이게 사실은 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구제역 관련 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 뭐 과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던데요. 예. 예방 백신도 많이 보급하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지금 초기에 대응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확산이 약간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부 대처라든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제가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좀 네.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위기 단계도 AI 때는 좀 늦게 발령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랬죠. 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예, 그랬고요. 또 일제 백신 접종을 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 예, 뭐 아직까지는 정부가 뭐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미 이제 정부가 백신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농가들이 또 충실히 그 뭐랄까요? 이 위생 또 안전 이런 대책을 좀 정부와 발을 맞춰서 잘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못한 면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항체 형성률 같은 것들도 좀 차이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번에 좀 문제가 됐는데요. 항체 형성률 관련해서 이제 조사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의 경우는 전체 농가의 10%인 약 9,300농가에 대해서 또 농가당 한 마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항체 형성률이 높게 조사가 됐고요. 네네. 돼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농가를 조사를 하지만 비육돈 10마리, 뭐 번식돈 3마리 정도를 검사하고 있어서 좀 샘플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뭐 소농가도 그렇고 그 농가당 검사 마리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표본수를 늘려서 조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물가 관련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AI나 구제역이 이제 좀 발병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예. 겨울이나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한다면 이제 좀 뭐 도미노 같은 일이겠지만 결국은 좀 겨울철에 이런 축산물이라던가 혹은 AI 같은 것들에 대한 물가 걱정도 안 할 텐데라는 얘기를 예.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거 미리 막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미리 막으면 가장 좋죠. 그게 방역의 원칙이 미리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농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뭐 농가 단위에서 좀 방역을 열심히 하려면은 우선 네네. 그 지금 백신 접종이 법률로서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놓냐 안 놨냐 그리고 네. 백신이 물백신이냐 효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맞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는 무조건 놓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네네. 정부에서는 그런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농가들이 좀 의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유 생산량이 떨어진다, 뭐 사산을 한다. 지금 농민들은 좀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소와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같을 텐데 좀 더 선진화된 대비책이나 방안들이 소개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제역이나 AI 대응은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긴급 행동 지침이라고 해서 SOP가 있는데 뭐 이것들도 저희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방역 현장에서
이 SOP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만들어진 제도나 보완책이 또 농가들은 또 농가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잘 준수된다면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백신이라는 거는 자기의 보호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항체 형성이 한 일주일가량 더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 이번 일주일이 좀 최대 고비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대책들 추가로 시행하면 또 좋겠다 이런 제안들 어떤 것 가능하십니까? 예, 뭐 정책은 이미 다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우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 평소에 구지역 백신 접종을 철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과 차량 이런 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게 방역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구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농가 단위나 또 지역 단위에서 구지역이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좀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단 방역, 사람과 예. 자동차 이동 이런 것들 좀 일반 시민분들, 애청자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좀 예. 걱정되는 게 내년 겨울 또 내후년 겨울에 또 이런 예. 문제가 생기면 아마 좀 국민적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뭐 그렇죠. 제도 잘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좀 일침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역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주체별로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보면 우선 농가 단위에서는 방역 시설을 잘 갖추기 위해서 뭐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축종별 방역 요령에 따라서 사람과 차량, 농장에 대해서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좀 정부에서 방역에 관련된 교육 사업을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농가의 방역 활동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그런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체계가 좀 잘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은 앞으로 구지역이나 AI가 발생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농가의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좀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좀 지원해주고 또 참여하고 이런 방향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좀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축산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인터뷰 듣다가 또 경제 관련된 이야기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각, 난 이런 생각하는데 공감하시고 싶으시죠? 함께 그 생각 나누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공감사전은 앞서 인터뷰한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은요, 소, 돼지, 사슴 이렇게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속하는 동물에게서 퍼지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걸 구제역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번지고 공기 중으로도 번집니다. 소, 돼지고기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겨울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300만 마리 이상이 넘는 돼지들을 살처분 했고요. 소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격이 40% 가까이 올라서 울상을 짓기도 했었죠. AI로 한번 고생을 했는데 또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한 번 겪었으면 그 다음에는 안 겪을 수 있도록 더 나아져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되풀이되는 이유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제역 파동 보면서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또 조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아버지, 화물차 운전하면서 기름값 걱정이셨죠?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S51 GS 칼텍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버지, 힘내세요.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1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경기가 참 어려운데 세금은 더 많이 거쳤습니다. 세금만 풍년입니다. 작년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거쳤는데요.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란값에 이어서 구제역 때문에 쇠고기, 돼지고기값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큰 여파는 없을 거란 인터뷰도 있었지만 또 관련된 소식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소득이 줄어 고민인 시대인데 세금은 많이 늘어서 국가 살림은 좀 나아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국세 수입을 보니까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 보면 역대 최대인데요. 예산보다도 10조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세금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네. 2015년에 국세를 2조 2천억 원 더 거두면서 세수 펑크에서 탈출했고요. 작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세금이 잘 거친 건 기업들 실적이 개선됐고 또 소비가 늘어난 데다가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네. 여기다 그동안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중심의 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좀 정비한 것도 일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7조 7천억 원 더 거쳤는데요. 민간 소비 늘어나고 수출 부진으로 환급액이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7조 1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명목 임금 오르고 또 취업자 수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는 3조 9천억 원 늘었고요.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늘고 집가 올라서 1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좀 부진한 바람에 관세는 5천억 원 줄었고요. 금리 하락하면서 이자소득세도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예, 이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거쳤다 이런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정부가 작년 7월에 추가 경정예산 당시에 전망했던 게 세수 232조 7천억 원 수준일 것이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9조 8천억 원 더 많았던 겁니다. 초과 세수를 좀 더 정확하게 전망을 했다면 지난해 이 추경 규모를 좀 늘려서 경기 대응 역할을 좀 더 잘했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이제 추경 편성을 한 11조 원 했었는데 이 정도로는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세수 펑크를 피하려면 좀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세수 증가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예상 밖으로 잘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재정적 정책 열심히 펴겠다 경제 수장이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한동안 계란값 이 AI 때문이죠. 난리였는데 이제 구제역 때문에 쇠고기, 돼지고기 값 걱정이네요.
네, 사실 지금 뭐 조류독감도 다 안 잡혔는데 구제역까지 터졌습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를 어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또 전국 우재료 가축 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뭐 소고기와 돼지고기값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 구제역 돌면서 전국 사육도수의 25% 살처분하고 소고기 돼지고기값 급등하고 또 고깃집 폐업 속출했던 뭐 그때 사태가 좀 또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네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1kg당 한우 1등급 지육 가격이 지난 8일에 17,24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말에 15,653원이었던 거 비교해보면 10%가량 오른 건데요. 돼지고기 도매 가격도 4,329원에서 4,757원으로 9.9% 상승했습니다. 구제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가격에는 벌써 반영되기 시작한 건 일부 도매 유통상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일단 어제 오후 늦게 위기경보 올리고 이제 가축장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뭐 그런데 소고기 경우에는 국내 유통 물량이 한 50% 이상이 미국이나 호주산 뭐 수입산이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돼지고기는 또 90% 이상이 국산이어서 아무래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란대도 그렇고요. 좀 비양심적인 유통은 좀 정부가 강력하게 막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계열사들도 모두 정경련 탈퇴를 완료했네요. 이제 삼성과 정경련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삼성전자가 탈퇴원을 접수했는데 그 이후로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뭐 삼성 전기, 삼성 SDS, 그리고 또 삼성 금융 계열사, 그리고 신라호텔, 제일기획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삼성중공업, 오후에는 S1까지 모두 탈퇴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정경련에 가입했던 삼성 15개 계열사가 모두 탈퇴한 건데요. 삼성 계열사가 내는 회비 규모가 연간 133억 원으로 전경련 전체 연간 회비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경련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삼성은 이 이병철 선대회장이 전경련의 전신이죠. 이 한국경제인협회 초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결국 이제 출범부터 정경련과 쭉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거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뭐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1987년부터 대략 한 30년간 정경련 부회장제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 56년간의 인연을 이번에 모두 끊게 된 셈입니다. 네, 참 곧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옵니다. 초콜릿 구매 관련 팁들이 있다고요. 네, 2월 14일이죠. 뭐 벌써 편의점 같은 곳에는 발렌타인데이를 노린 뭐 초콜릿 상품들이 진열돼 있던데요. 오늘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 세트를 기준으로 5종의 가격을 조사했는데 대상은 뭐 시즈캔디, 레오디나스, 고디바, 레더라, 로이즈 뭐 이런 제품들입니다. 보니까 단품은 국내 구매가 그리고 많은 양을 사는 경우에는 해외 지구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초콜릿을 한 개만 구매할 경우에는 5종 중에 4종의 국내 판매가가 배송요금이 포함된 해외 구매가보다 최대 86% 정도 저렴했습니다. 아, 네. 해외 구매할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 그러니까 일반 통관 기준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는 조사 대상 5종 모두 해외 구매 가격이 국내보다 최소 11%, 최대로는 38%까지 저렴했습니다. 아, 네. 이게 좀 발렌타인데이와 또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쏠쏠한 정보고요.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자면 이날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직급 말고 님으로 호칭을 통일한다. 이런 시도들 많이 하고 있네요, 삼성이. 네, 보통 직장에서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뭐 이렇게 직급으로 부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3월 1일부터 직원 간 호칭을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기존의 7단계였던 직급을 4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까지 해서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직원 간에 이제 상대방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님이라고 하게 되고 부서별로 이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무슨 프로, 뭐 선후배님, 뭐 선배님, 후배님, 뭐 약간 이런 식의 수평적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뭐 팀장이나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계속 지책으로 불리게 되고요. 네. 또 기존에는 고졸, 뭐 전문제졸,
대조 이렇게 사원 1, 2, 3 직급의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7단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개인의 직무 역량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CL, 그러니까 커리어 레벨의 약자인데 네. CL 1부터 CL 4까지의 체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겠다는 건데요. 네. 원래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 상반기에 이런 개편을 마련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뭐 이런저런 수사로 미뤘다가 이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예, 반바지 입겠다라는 얘기도 기억나네요.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겠습니까? 아무래도 구제역 여파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밥상물가 올라서 서민들 힘든데 뭐 조류 독감에 구제역까지 덧치면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값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구제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사실 계란도 이제 계란 물량 없다가 계란 수입하겠다 하자마자 이제 어디에 쌓아놨던지 모르겠던 이런 30개들이 한판 계란이 쏟아져 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구제역 때문에 뭐 중간 유통상대 사재기에 나설 수도 있는데 뭐 이로 인해서 가격이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이제 유통구조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을 좀 당국자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직장인분들은 마이너스 통장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 마이너스 통장 이름도 참 독특합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쓰는데 마치 통장에 돈이 저금되는 듯한, 하지만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런 대출 상품의 하나인데요. 급할 때 생활비 유용이나 갑작스런 자금 이동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엄연한 대출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신용대출과 조금 다른 의미로 여겼던 이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대출이 DSR 도입 시에는 갖고만 있어도, 즉 내 얼마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만 있어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장애물이 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사실 이 DSR은 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 번 소개를 하긴 했거든요. 네. 아직도 직접 겪은 분들은 없는데 어떤 건지 좀 한번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DSR은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다시 말해서 대출 받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혹은 신청한 대출금을 과거에는 대부분 이자만 내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네. 이 DSR은 모든 대출금을 대출 기간 내에 분할 상환으로 대출하는 걸로 판단해서 네. 소득 대비해서 이 분할 상환금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보다는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좀 강화돼서 대출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택담보대출을 네. 1억 5천만 원을요. 만약에 15년 만기로 이자를 내는 것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네. 이 DSR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1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네. 1,000만 원과 이자와 해서 이거를 자기 소득에서 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는 여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집에 대한 담보를 떠나서 이 사람의 수입과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인 상환 능력을 보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채를 관리하려고 시행하려는 제도인데 한 80% 수준, 이 DSR이라는 걸 계산해 봤을 때 8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염두가 들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80% 수준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DTI, 예를 들어서 뭐 총상환 부채 비율이라든지 LTV, 뭐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 대출의 기준 평가가 한 60에서 70%를 적용하다 보니까 네. 이것보다 이제 강화된 어떤 대출 억제 제도인 DSR은 80% 정도를 고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이제 대략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대출자의 어떤 대출 과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대출 용도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의
이 평가하는데 적용하다 보니까 네.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정부의 부채 관리, 물론 그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은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이게 총부채 양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 해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뭐 100만 원밖에 꺼내 쓰지 않았어도 2,900만 원을 안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걸려서 DSR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의 성격과 목적과 그런 어떤 기간이 확실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환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대출자의 자금 조달과 그 유동성 그런 그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단지 계약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대출의 상환 능력을 낮게 평가를 한다든지요. 네. 아니면 대출자의 경우 1년 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모든 것을 상환하는 것처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마이너스 통장 아직 안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년 단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1년만 쓰고 안 쓰는 분들은 없고 대략 한 5년, 6년 이상 연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 현행 DSR 기준으로 보면 딱 1년 내에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그 문제점 이유 때문에 지금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대출의 그 파이프라인을 제한 억제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그 이용의 그 어떤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년 안에 12분의 1로 매월 갚는 것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것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갖고 있든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 사람의 기본적인 대출 상환 능력과는 관계없이 아주 낮게 평가된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다른 경제학자분들이나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하시는 분들마다 다들 정부가 이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간 은행이 이 마이너스 대출 한도 너무 남발했다. 마구마구 좀 막 3천짜리, 5천짜리 만들어줬고 또 국제금융기관들도 사실은 이런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을 조금 위험 요소로 본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부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직업별로 마이너스 통장을 남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국내 금융 환경이 다른 나라와 이제 다르다는 의미에서 좀 해석할 필요도 있고요. 네네. 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가계 대출자라든지 아니면 직업, 예를 들어 의사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직업에 이제 이런 그 마이너스 통장을 조금 남발한 부분은 있는데요. 네네. 가계 대출의 경우 금융사에서 뭐 직장, 소득, 거래 기간, 뭐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위에서 거래 그런 것을 판단해 왔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위험을 어떤 조정하고 운용해 왔다는 점에서는 크게 뭐 남발됐다고 문제될 것은 없고요. 단지 가계대출 문제보다는 이 남발된 부분이라든지 그 부실의 가능성은 기업 대출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공무원 말씀하셨던 의사 직군들은 사실은 뭐 좀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드시죠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인데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오히려 문제가 있는 마이너스 통장들은 놔두고 오히려 선량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 결국은 부채가 무조건 나쁘다 줄여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내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많이 봐서 고려해야 된다. 이게 결론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소득별로, 또 담보별로, 또한 뭐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획일적인 접근에 의해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정책의 어떤 그러한 그 부작용이 제기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더 이제 정교하게 또 이렇게 설계돼 가지고 네. 정책에 시행되는 것이 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또다시 우려하고 있는 풍선 효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대략 한 24, 5도 좀 따뜻하고 쾌적한 온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추운 날 이 바깥으로 발로 뛰어서 경제의 소리를 담아오시는 분을 스튜디오 안에서 만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거든요. 네. 추움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의 소리를 열심히 담아오신 분입니다. 이혜선 리포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사명감이 드네요. 더 네. 열심히 뛰라는 뜻이시죠? 네, 많이 춥죠? 아, 네. 정말 이번 주 특히 너무 춥더라고요. 예. 이렇게 추운 날 참 어떤 얘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경제의 소리 들려드리면서 요즘 전반적으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오르다 못해 이제는 이것마저도 지난달에 같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아마 지금 오늘쯤에는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들려드릴 경제의 소리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신용카드를 읽혀주십시오. 보너스 카드를 읽혀주십시오. 주유 준비 중입니다. 노란색 노즐이 무연 휘발유입니다. 주유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경제 소리 할 때마다 퀴즈를 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마지막에 들으셨습니까? 똑똑똑똑똑 두드리는 한 방울이라도 더 내 차에 기름을 넣겠다. 네. 주유소 풍경 담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주유하는 소리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는데 네네. 정말 실제로 가까이서 들으면 찰랑찰랑하는 물소리 같은 것도 그럼요, 들리죠. 네, 이제 나더라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딸깍딸깍 돌려서 딱 잠가줘야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 네. 오늘 들려드릴 경제의 소리는 주유,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4% 올랐는데요. 네. 특히 서울 지역은 1년 4개월 만에 1,600원대의 가격을 걸어놓은 주유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제 소리니까 소리 얘기 저도 잠깐 하나 더 해드리면 네. 우드득 하고 잠기는 소리도 있지만 그 네.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리는요. 영수증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들립니다. 나오는 중 이오니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엔 결제를 하라는 뜻이죠. 예, 이게 사실 셀프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네. 현상이기도 하고요. 좀 가격이 얼마인가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좀 안정적이구나 싶었는데 또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름값에 관한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소비자 단체인 사단법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의 기름값이 가장 비쌉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데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 주유소는 1월 한 달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저렴하게 정품 휘발유를 판매를 해서 1월에 착한 주유소로 선정이 됐고요. 네.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약 75%는 전국의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의아합니다. 서울이 제일 비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인데 네. 만남의 광장이나 은평구에 있는 주유소는 싸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은평구에 있는 주유소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바로 오늘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13.67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찾아갔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484원이었어요. 네. 차이가 좀 나죠? 네. 근데 이 가격이 전국 평균인 1,517원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요. 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다회주유소 한규영 소장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서울 외곽 쪽이다 보니까는 시내 쪽보다는 좀 많이 싼 편이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은평구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항상 저가로 가다 보니까는 셀프로 전환하고 뭐 인건비 절감하고 해서 해도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는 경쟁력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격 인하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드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중이죠. 정유사에서 주는 공장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경쟁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예요. 무작정 국제유가가 떨어졌다, 정유사에서 공장도 가격이 떨어졌다 해갖고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지나가시다가 주유소 가격이 싸다 하면은 들어오셨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피넷이나 이런 걸 보시고 휴대폰에서 그거 보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많아요. 뭐 10원이나 20원 정도 차이면은 한 30리터 넣는다 그래야 절감할 수 있는 게 한 600원 정도인데 그 가격에도 예민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참 이 주유소 사장님 이야기가 정말 와닿습니다. 저도 네. 주유를 가끔 하는 편인데요. 차를 가끔 쓰기 때문에 보면 셀프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것까지 비용을 절약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요. 그나마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참 여러 가지로 가격을 줄이려고 애쓰네요. 실제로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반경 600m 안에 5개의 주유소가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유소는 세차장이나 경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유소는 이렇게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1,000원, 2,000원 쓱쓱 쓰시는 분들이 주유소 앞에서는 몇 원 단위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주유소에서 만난 분들도 대부분 여기가 가격이 저렴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소리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여기요? 조금 싼 것 같아서 이 동네에서 한 4, 50원? 좀 싼 것 같은데요? 한 2만 원 비교하면요 3리터나 4리터? 그 정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기름값이 그냥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파닥파닥 뛰니까는요. 근데 한 군데 뛰면 자연적으로 그 옆에도 덩달아 뛰는 게 기름값이니까 조금 힘들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100원 정도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오토바이 기준이면 1,000원이 더 들어가요. 지금 7,000원 넣었어요. 원래 이 오토바이가 6,000원 정도 넣으면 이 정도 차거든요. 근데 한 1,000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리터당 그냥 5, 60원 차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 잘 와요. 비싸면 우리는 또 물류비에 많이 드니까 경비가 앉아서 말하자면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일반 자가용 같으면은 비싸면은 좀 덜 타면 된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꼭 타야 되잖아요. 가격이 좀 문제죠. 아, 참 마음이 예. 저희 이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듣는 직업 운전자분들 많으시거든요. 택시 네. 기사님들, 택시는 또 LPG니까 좀 다르지만 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아마 그래 내 이야기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참 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근데 이게 참 주유소의 입장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네. 전국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1.8%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가 채 안 어렵다고 돼요. 하더라고요. 네, 다른 소매업의 영업이익률이 6.1%인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당장 10원, 20원에 소비자의 심리가 크게 요동치는 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다 보니까 이 가격 문제에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윤성현 씨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최소한 뭐 마포 아니면 이런 데서는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뭐 여기가 기름값이 싸서 그냥 일부러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셀프고 직접 넣으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10원 차이로 인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는 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지금처럼 저희가 손은 안 대도 손님이 넣고 가실 정도의 물량이 되는 반면에 금액이 조금 떨어진 거나 이런다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그 직원분이신데도 목소리가 참 막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사실 기름값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금이고요. 주유소들이 그렇게 걸어놨어요. 맞습니다. 5만 원 주유하시면 3만 원 세금입니다. 막 이러셨거든요. 윤성현 씨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좀 적정하게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리터당 1,455원인데요. 여기서 세금이 900원이 넘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60% 이상이 세금이고요. 순수 휘발유 가격보다 세금이 더 높은 판국인데요. 이제는 뭐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이윤을 낮춰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소비자를 위해서 좀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기름 없어도 열심히 경제소리 담아 돌아다니시는 네. 예선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줘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나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나민 C.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154님, 김PD님 애청자입니다. 구제형 문제 YTN 라디오에서 아주 발빠르게 보도했죠. 역시 믿고 듣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믿고 방송하겠습니다. 0082님, 기름값 아끼자고 셀프 주유소만 찾는데요. 여성분이신데 주유의 달인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만큼 경제의 목소리 저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